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는 버티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에너지 부담을 10배 이상 커버하고 있는데요. 2월 반도체 수출은 약 25조 원,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부담은 월 약 2조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가가 117달러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그 방패는 생각보다 빠르게 얇아집니다. 오늘은 그 임계값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90달러와 117달러와 174달러 각 구간에서 지금 어떤 섹터를 어떻게 포지션해야 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보죠. 체감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집계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치인데요. 2026년 2월 한국 수출 총액은 약 6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약 251억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조 원이 한 달 만에 반도체 한 품목에서 흘러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무려 약 158%에 달합니다. 같은 달 한국의 무역 수지는 약 155억 달러 흑자로 월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경상수지 쪽도 놀라운데요. 2월 경상수지 흑자는 약 23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은 이로써 3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4개월이라는 숫자가 가볍지 않습니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가 쓴 외화보다 매달 더 많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그냥 좋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흑자는 평온한 시기의 흑자가 아니라 악재 속에서 만들어진 흑자라는 점에서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한국 경제가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은 얼마인지 봐보죠. 여기서부터는 부담의 크기입니다. 전쟁 전 브렌트가 63달러였던 시기와 2026년 3, 4월 90달러대 구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짊어지는 월 에너지 수입 추가 부담은 대략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돈으로 월 약 2조 원이죠. 반도체 수출로 들어오는 월 25조 원과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월 2조 원을 나란히 세워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방패는 정확히 약 10배짜리 방패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분히 두꺼워 보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끔 듣는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바로 그 말인데요. 그리고 이 그림은 2026년 4월 현재까지는 실제로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에는 두 개의 숨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유가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조건은 반도체 호황이 같은 속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축 중에 어느 한 축이 흔들리는 순간 10배짜리 방패 숫자는 빠르게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패는 두 개의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셈이죠. 나사 하나가 풀리면 방패가 기울고 두 개가 동시에 풀리면 방패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 첫 번째 축인 유가가 다시 과거의 60달러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왜 60달러대 복귀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2026년 유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 브렌트 유가는 배럴당 약 63달러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6년 경제 계획을 짤 때도 이 63달러를 전제로 놓았다고 KIEP 보고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월 7일 브렌트는 배럴당 약 14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집계 기준 1987년 이후 최고가입니다. 며칠 뒤 미국과 이란이 이른바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WTI는 한때 87.67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며칠 뒤 WTI는 100달러 선을 다시 밟았습니다. 브렌트도 99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휴전을 평화로 해석했다가 다시 전쟁 프리미엄을 가격에 얹고 있는 셈이죠.
시장이 휴전 소식에 반응해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반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정보가 읽히죠. 휴전 자체를 시장이 영속적 평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전쟁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가격에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짚어보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휴전 이후에도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는데요. 일부 정유시설 공격 위협도 여전합니다. 둘째는 미국 셰일의 손익분기점입니다. 달라스 연준이 발표한 2025년 에너지 서베이에 따르면 대형 셰일 업체의 신규 시추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약 61달러 수준이고 중소업체가 약 66달러 수준이며 평균이 약 65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WTI가 60달러대로 내려가면 미국 셰일 업체 스스로가 시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다시 말라붙게 되는 구조죠. 셋째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효과가 상징적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4월 5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5월부터 하루 약 20만 6천 배럴을 증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봉쇄로 빠진 물량 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카타르 같은 LNG 시설이 피격될 경우 복구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훼손된 공급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전쟁 프리미엄 중에서 대략 30달러 정도는 이미 가격표에 박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일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세일을 일으킨 원인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데 원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호르무즈 통항은 느리게 회복되고 있고 셰일 업체는 저가에서 시추를 줄이며 오펙 플러스의 증산은 손실 물량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계산해도 가격을 60달러대로 다시 깎아내릴 재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기관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숫자가 바로 90달러입니다. 90달러는 한국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가정했던 유가가 아니라 전쟁 이후 시장이 새롭게 찾아낸 새바닥인 셈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세일이 끝났는데도 세일 가격을 기대하면 쇼핑 실패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90달러라는 이 새바닥이 유독 한국에만 더 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유가 90달러인데 미국은 버티고 한국은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죠.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경제체제의 근본 설계 같은 무거운 개념이 아니라 돈이 어느 경로로 돌고 어느 경로로 빠져나가는지를 가리키는 단순한 지도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비싼 기름을 사야 하지만 동시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에너지 기업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미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플러스였던 섹터가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돈이 나라 안에서 돌고 돈다는 뜻이죠. 반면에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산인데요. 그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들어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상분이 전액 해외로 빠져나가는 순유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장치가 덧붙는데요. 바로 원화 약세입니다. 2026년 3월 3일 원달러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뒤로 환율은 1,470원에서 1,51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휴전 직후 잠시 1,478원대로 내려갔다가 4월 10일 다시 1,500원을 재돌파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1,500원이 위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속도와 착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미국은 유가가 오를 때 달러 강세가 함께 오기 때문에 수입 에너지의 상대 가격을 어느 정도 깎아줍니다. 반면 한국은 원화 약세가 함께 오기 때문에 동일한 배럴당 가격이라도 원화로 환산한 비용이 한 번 더 불어납니다. 같은 90달러여도 미국과 한국이 체감하는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들고 가셔야 할 개념이 바로 순유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유출은 나간 돈이 국내 어디로도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빠지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미국처럼 에너지 기업이 국내에 버티고 있는 나라는 소비자가 낸 기름값이 일부라도 기업 이익과 세금 형태로 되돌아오지만 한국은 그런 되돌림고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 차이가 같은 유가에도 두 나라의 체감 온도를 다르게 만드는 핵심이죠.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때도 유가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국이 연 10%에 가까운 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국의 최대 수요처가 되어줬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그 시기 역대급 흑자였습니다. 2026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한국 수출의 바이어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원인도 다릅니다. 그때는 중국 수요가 끌어올린 수요견인 고유가였고 지금은 호르무즈 봉쇄와 시설 복구 지연 같은 공급 훼손 고유가죠. OECD는 2026년 3월 26일 중간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이 하향폭은 G20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지목된 것이 바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물가 전망도 1.8%에서 2.7%로 0.9%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한국은 원유 순유출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이 그대로 국민 지갑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구조에서 방패가 얇아지는 정확한 지점은 어디인지 봐보죠. 그 임계값이 바로 키옙가 지목한 117달러입니다. 117달러라는 숫자가 왜 튀어나왔는지부터 설명드리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러니까 키옙가 2026년 4월에 내놓은 보고서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조기 종전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약 90달러입니다. 둘째, 봉쇄가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약 117달러입니다. 셋째, 에너지 시설 타격까지 가는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약 174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117달러는 세계 원유 생산이 약 10% 줄어드는 구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시장이 요동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물량 자체가 빠지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임계값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2026년 3분기와 4분기 유가 밴드를 80달러 부근으로 제시했고 EIA도 3분기 중 70달러대 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반대로 시장 일각에서는 이란 완전 봉쇄와 정유시설 타격이 겹칠 경우 120달러 내외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의 한가운데에 117달러가 앉아있는 셈이죠. 그럼 117달러 구간이 오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죠. 지금 한국이 월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에너지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90달러에서 117달러 구간으로 올라가면 이 부담은 단순 산술만 봐도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 약 4조에서 5조 원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화 약세 효과가 한 번 더 얹힙니다. 유가가 뛰는 국면에서는 보통 원화가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원화 기준 비용은 또 한 단계 증폭됩니다. 반대로 반도체 수출은 아무리 좋아도 월 약 25조 원 수준에서 급격하게 더 늘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수입 에너지 쪽 숫자만 커지는 그림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10배였던 방패 비율은 5배 아래로 주저앉게 됩니다. 방패 두께가 10에서 5로 얇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조가 더 얹힙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도 물가 부담 때문에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이미 자극받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수입 비용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열립니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내수가 얼어붙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부작용이 따라오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정책 여력 부재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두려운 건 바로 동시 충격입니다. 만약 117달러 구간이 오래 유지되는 동시에 반도체 수요까지 둔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시죠. 방패를 만들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죠. 확률은 낮지만 터지면 크게 아픈 꼬리 위험을 말합니다.
$117 구간에서는 이 테일 리스크가 갑자기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이미 일상의 숫자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2026년 4월 10일 기준 한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88원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2,0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LNG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을 잡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물가가 다시 자극될까봐 함부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전월세 이자 부담이 유지되고 내수가 더 식습니다. 그럼 성장률은 더 내려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117라는 숫자는 단순한 유가 숫자가 아니라 생활비와 이자와 성장률을 동시에 흔드는 연쇄 트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구간별 포지션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유가 구간별로 어떤 섹터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차원의 매뉴얼입니다. 기준은 키앱의 세 시나리오인 $90와 $117와 $174입니다. 먼저 $90 구간입니다. 조기 종전에 가까운 구간이고 사실상 2026년 4월 현재 시점에서의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시장이 이 구간에 머무는 동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10배짜리 방패가 그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대형주가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고 정유와 전력망 쪽은 보조 포지션 정도로 보는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삼성증권은 2026년 4월 코스피 밴드로 4,700에서 5,900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밴드의 상단은 이 $90 구간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전제에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점검은 단순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수출주 비중이 반도체 한쪽에 지나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죠. 다음은 $117 구간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임계값 구간인데요. 이 구간부터는 섹터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수혜 쪽에서 주목받는 영역은 먼저 정유입니다. 보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이나 SOE 같은 정유주의 마진 구조가 고유가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흐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과 기계입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항로가 늘어나면서 탱커 서수요가 올라오고 운임이 뛰면 신조선 발주가 늘어난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보도에서는 삼성중공업과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 같은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세 번째는 원전과 전력망 같은 구조적 수혜 영역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주기기 계약이 약 5조 6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조 9천억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파트에 잡혀 있고 약 7천억이 터빈과 발전기 파트로 분배된다고 합니다. 한전기술도 체코 설계 용역으로 1조 원대 수주 흐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쪽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과 LS전선과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같은 이름이 AI 인프라용 변압기 공급 부족과 함께 묶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상풍력입니다. 2026년 3월 26일부로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계획입지와 인허가 일괄 처리 제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CS윈드나 SK오션플랜트 같은 이름이 구조적 정책 수혜 관점에서 언급되곤 합니다. 다섯 번째는 ESS와 2차전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미시간 랜싱 공장과 약 43억 달러, 그러니까 약 6조 4천억 원 규모의 LFP ESS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부터 2030년 7월까지입니다.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2차 전지 업체가 전기차 수요 변동성만 따라가는 시대를 지나 ESS라는 별도 축을 확보해 간다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고유가 국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가 동시에 자극된다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반대로 피해 쪽도 짚어드리죠. 항공은 연료비 직격탄을 맞습니다. 해운과 물류는 운임을 전가하기가 쉽지 않고 화학은 나프타 원가 상승 부담이 큽니다. 완성차는 내연기관 판매 둔화와 신차 구매 지연이 리스크로 꼽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빅테크와 반도체 수요 자체도 이 구간에서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고유가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조정될 수 있는데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연동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한 해 매출 약 333조 원과 영업이익 약 43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되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훌륭하지만 이 실적이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유지될지 여부는 이 117달러 구간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변수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점검은 한 가지입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 중 어느 쪽에 더 몰려 있는지 비중을 숫자로 적어보는 작업이죠. 마지막은 174달러 구간입니다. KLB 최악 시나리오로 분류한 영역이죠. 이 구간은 확률은 낮지만 터졌을 때 충격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대비하는 전통적 기준 가운데 하나가 워런 버핏의 현금 포지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2025년 말 기준 약 3,7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22년에 약 1,676억 달러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죠. 버핏은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174달러 구간을 대비한다는 건 전액 현금화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금 비중을 약간 높여두고 외화 비중을 소액 점검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10% 내외 수준에서 검토하는 선택지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나 저소득 지원 정책 같은 공공 안전망도 챙겨두는 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174달러 구간을 대비한다는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리 가정과 포트폴리오의 충격 내성을 키워두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영상 레퍼런스로 자주 인용되는 버핏의 현금 560조 원도 결국 같은 맥락이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말을 숫자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역시 같은 철학을 개인 재무 수준에서 작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죠. 반도체라는 방패는 진짜입니다. 월 약 25조 원이라는 숫자는 허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패는 조건부입니다. 유가가 90달러 부근에 머무는 동안에만 10배짜리 두께가 유지됩니다. 유가가 117달러 구간으로 올라서는 순간 방패 두께는 절반 이하로 얇아지고 174달러 구간에서는 방패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원유 순 유출국이기 때문에 같은 유가여도 미국보다 더 아프게 맞습니다. 원화 약세가 한 번 더 충격을 키우고 중국 수요는 2011년부터 2014년 시기처럼 구원투수로 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괜찮다는 말을 들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건 바로 이 조건부라는 두 글자입니다. 방패가 두껍다는 말과 방패가 찢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죠. 그 차이를 구분해서 듣는 순간부터 뉴스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점검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유 섹터의 에너지 민감도 점검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항공과 완성차와 화학과 해운 같은 피해 섹터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지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가계 고정비 재점검입니다. 리터당 2,000원에 근접한 휘발유 가격과 인상 압력이 쌓이고 있는 전기와 가스요금, 그리고 통신비와 부동료까지 한 장 종이에 적어보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한두 개만 찾아보시죠. 세 번째는 외화 비중 소액 점검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10% 내외 수준에서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정도죠. 이 3가지는 모두 교육 목적의 방향성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종목 선택은 각자의 재무 상황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 결정할 영역입니다. 이 3가지 점검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과 10분의 시간이면 모두 가능한 작업이죠. 그런데 이 10분이 있고 없고가 117달러 구간이 현실로 올라오는 시점에 스트레스 지수를 크게 갈라놓게 됩니다. 투자 판단 자체보다 선행되는 건 언제나 현재 내 상태를 숫자로 한번 적어보는 작업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시장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방패가 깨진 순간이 아니라 방패가 있다는 말만 믿고 점검을 멈춘 순간이라고 합니다.